모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있습니까? 떨어진 만큼을 전부 다 평가손익에 녹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얘가 틀렸나요? 투자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이걸 하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입니까?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수익과 비용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채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사채에 대한 뭐 상환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하였다. 뭐 사채 상환 이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보셨을 때 뭐 우리가 5만 원짜리인데 이만큼을 발행했으니까 결국은 할인 발행이 될 것이고, 그럼 얘를 그때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이렇게 되네요. 요때 발행했는데 초에는 지금 현재 말 이자를 지급한 후 상환하였대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얘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상환 시점에 뭡니까? 상환 시점에 이제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사채의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장부가액을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상환 대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환 대가. 상환 대가를 비교해서 상환 손익을 인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있죠. 상환 대가는 45,000원 있어요. 45,000원. 뭐 45,000원 있네, 그죠? 요것만 구하면 이거를 그죠?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X 1년도 말, 그죠? 여기분들 2000X 1년도 말에, 그죠? 12월 31일자에 장부가액하고, 그 다음에 2000X 2년도 12월 31일에 장부가액. 우리는 요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거쳐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채했던 거 간편하게 보죠. 처음에 우리가 장부가액은 44,783원이에요. 이 금액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채를 우리가 액면이자는 얼마냐면 이걸 5% 하면 매년 말 얼마 주냐면 2,500원씩 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액면이자. 자, 근데 이자 계산은 10%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요 금액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빚이 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최초의 빚이에요. 내가 지금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빼기 더하기 볼게요.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볼게요. 43,783원을 1년 동안 사용하면 10%가 뭐예요? 요만큼이 이자 비용이잖아요. 맞죠? 요만큼 1년에 썼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이라고요.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면 4378이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 그죠? 내가 이자 비용으로 줘야 돼요. 은행에 빌렸다면. 그런데 우리는 약정한 이자는 결국 2,500원씩 돈을 주는 거니까 2,5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2,500원. 그죠? 그러면 요만큼을 줘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줬으니까 결국은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빚이 얼마가 늘어나냐면 이게 몇 번이죠? 54번. 빚이 얼마냐? 45661. 이것도 하면, 이렇게 하면요. 요 금액이, 이렇게 해서 요거랑, 그럼 요거 금액을 이렇게 하면, 여기 빚이 얼마가 들고, 이렇게 빼면,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4378에 2,500원 하면. 그러면 1878이 뭐예요? 1878만큼 뭐예요? 덜 주잖아요. 그럼 요거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빌린 돈이 요 빚이었는데 은행에 빌렸으면 요만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약정한 이자가 2,500원밖에 안 주죠. 그럼 요번에 덜 주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 빚은 언제 준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죠. 나중에 상환할 때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모형은 할인 발행 모형이잖아요. 이렇게. 할인 발행 모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이죠? 이걸 뭐 3년이네요. 그럼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43,
783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얼마를 상환하는 거예요? 5만 원 상환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매익이 뭡니까? 달라지는 부채의 가액이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 금액이 얼마냐, 요 금액이 얼마냐. 지금 우리는 요걸 구해야 돼요. 2차연도 말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걸 구하니까 요만큼이 빚이 있었는데 요만큼 빚이 더 졌으니까 요 시점에 장부가액은 얼마냐 하면요. 45661. 요 금액이 45661이 되는 거예요. 왜? 요 빚이 있지만 또 빚을 졌으니까 4566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는 얘가 그죠? 빚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결국은 1년 뒤에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채의 본질이잖아요. 최초의 발행가액에서 만기까지 5만 원 될 때까지의 부채의 증감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얘가 바로 상각9원가, 여기 상각9원가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구해서 상환을 뭔가 4만 5천에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그럼 또 볼게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빚은 요거잖아요. 그죠? 이때 빚은 45661이 돼요. 더하기 여기서 또 요 금액을 빌려가지고 10%를 뭐예요? 45661을 또 1년을 썼어요. 45661 곱하기 뭔가 10%. 여기서 2,500을 또 줘요. 그럼 또 빚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4,566원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2,5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2066? 이 계산되는 게 있네. 이것도 빚을 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은 4727 요 금액하고 하면 47727이 뭡니까?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2차연도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란 말이에요? 2차연도 요 X 요 부분이 47 그죠? 7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라고요. 요 금액이 궁극적으로 있죠. 요 시점에 뭔가 상환 시점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가를 얼마 줬다고요? 45,000원에 그죠? 결국은 상환했다. 이 정도의 사채가 있는 걸 우리 회사는요. 45,000원 주고 이걸 사채를 없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익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빼면 2727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채에 따른 사채 상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서 사채 상환 이익을 얼마냐? 2727.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아주 간단하지만 사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사채를 잘 모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그죠? 빚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한번 의미를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X 1년 초에 기계장치를 우리가 잔존가치 없고 취득했다. 정액법 상각했다. 손상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해서 공정가치 손상차수는 얼마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손상의 의미는 뭘까요? 손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기업이 가지는 추가적인 위험의 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기말 해당 자산에 있죠.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수 가능가액이 우리 장부가액에 그죠? 미달한다라면 그 차익만큼인 거예요. 손상차수는 잡습니다. 손상차수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상차수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상차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당 자산에 있죠. 장부가액 있죠. 해당 그 기말에 장부가액이 있어요. 매기말. 그 기말에 그죠? 장부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수 가능가액이 있다면 그걸 추가적으로 평가해 봐서 차익 하락했다면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걸 바로 손상차손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수 가능가액의 의미는 뭐냐면요. 맥스 규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순공정가치, 순매각가치.
순공정자 가치. 얘는 어떻게 순공정자 가치냐면 두 번째 사용 가치. 그러니까 둘 중에 큰 놈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얘를 팔았을 때 순공정 가치, 얘를 매각했을 때의 가치하고 사용했을 때의 가치를 뽑아내는데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11만 원이고 얘는요 9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회수 가능가액은요 당연히 그죠. 요 금액은 당연히 11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장부가액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장부가액은 뭐 안 해도 처음에 20만 원 주고 샀어요. 생각했죠, 그죠? 1년 여기 1차 연도니까 바로 잔존가치 없으니까 1년에 얼마씩 비용화 됩니까? 당연히 그죠. 20만 원에 5 나누면요 4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존가치 강가상은요 이 금액이 16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얼마란 말이에요? 뭐 16만 원이니까 결국은 16만 원에서 빼면 5만 원이 뭡니까? 뭐 손상차순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명하게 이 손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재무부고의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래요. 이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일부 부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맞네요. 이거 맞는데, 이거. 상당한 정도를 추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태충,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예측 단위 방식에 의해서 미래에 뭡니까? 순확정급여 부채 있죠. 그런 것들을 뽑아낼 때 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위험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뽑아내야 돼요. 이것도 맞고. 만약에 잘 몰랐다면 넘어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나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산의 측정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주의는 그저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현행 원가는요 변화된 원가를 얘기하죠. 적시성이 비교하면 적시성이 더 높습니까? 역사적 원가는 현행 원가에 비해서 적시성이 높습니까? 아니죠, 그죠? 당연히 뭡니까? 현행 원가가 지금 시가를 반영하니까 당연히 더 높죠, 그죠? 현행 원가가 비교해서 적시성이 더 높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역사적 원가는 현행 원가보다 적시성이 낮죠, 그죠? 역사적 원가는 취득한 금액이고, 현행 원가는요, 기말 시점에 최근의 원가니까 당연히 적시성이 있는 정보는요, 현행 원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법률적인 거래에서도 뭡니까? 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직접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간접적으로 그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경영활동에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가 있다면 유일한 가정인 계속기업의 가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계속기업의 유일한 가정인 계속기업의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적용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고, 얘가 뭡니까? 맞는 문제인데요. 이 이론 문제가 약간 멍멍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를 가지고 뭡니까? 익혀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얼마냐? 뭐 수익 인식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할부 판매. 얘는 돈은 상관이 없어요. 인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200개를 그죠? 얼마죠? 여기 100원이니까 판매 단위당 판매 가격 놓고 하면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 수익이 될 것이고,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 위탁 상품을 발송했고 판매되지 않고 전량 보여준다. 그러면 매출이 인식하지 않는 거고. 자, 상품 50개를 도착지 인도 조건에 판매하여. 그럼 나는 매출자 입장이죠. 도착해야지 판매된 거 아닙니까?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운송 중이니까 안 했으니까 인식 안 한다. 합하면요 3만 원이 뭐예요?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3만 원, 5번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8번 보겠습니다. 얘는 바로 있죠. 우리가 누적 진행률을 적용한 있죠. 건설, 그죠? 공사 수익을 물어보는 거다, 그죠?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공사이익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를 알면 좋겠네요.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X 1년도에 있죠. 그죠? 우리가 진행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때 구하라는 거니까요. 그럼 보겠습니다. 진행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X 1년도에 뭔가 누적 진행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누적 진행률은 원가 발생 기준이라면 얘는 그죠? 연도별 추가 원가니까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발생한 거니까 총 예정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4만 원 되겠습니까? 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듣는데 얘는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4만 8천 원 주겠대요. 8천 원 마진 남기고 이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올해 투입한 원가는 얼마죠? 16,000원이잖아요. 그죠? 16,000원. 그럼 이거 40%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누적 진행률이죠. 그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수입. 두 번째, 공사 원가. 세 번째 하면 공사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공사 수익은 진행 정도에 따라 우리가 수익 잡으니까 48,000을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40% 하면 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48이 32니까 얼마나 19,000? 19,200원? 이렇게 되죠. 그럼 단기에 공사 원가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16,000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여기 공사이익은요 3,2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명하게 그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약 수익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공사 수익이랄지 이런 거는 진행률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면 이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활동하고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업활동만 뭡니까? 간접법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활동하고요. 영업활동, 이제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죠?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직접법도 있고요.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어요. 직접법은 바로 있죠. 해당 영업활동의 항목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변동된 있죠. 여러 가지 뭐 자산부채 증감을 바로 측정해서 하는 있죠. 방법을 요매해서. 직접법은 다 인정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영업활동은 간접법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법은 오로지 영업활동에만 있고요. 근데 IFRS에서 있죠. 건장은 요걸 건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거든요. 직접법에서 하도록 해요. 하면 실무적으로, 저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죠. 직접법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실무는 뭡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건장이니까 둘 중에 뭡니까? 선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접법은 말 그대로 뭡니까?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뭡니까? 단기 순이익을 기점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걸 뽑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접법에 따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 혹은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을 보고할 수 맞고요.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맞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들어갑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영업활동에 그죠? 그 포함되는 이 활동의 요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회계를 할 때 그죠? 나타나는 금액과 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번한 거래, 단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종업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 법인세 효과가 다른 활동에 기인한다라면 다른 걸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활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말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직접법은 단기 순이익을 조정합니까? 직접법은? 아니죠. 직접 하니까 단기 순이익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간접법은 그죠?
영업을 위해서 지출한 것을 현금을 바로 차감하는 이게 직접법의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문제는 요걸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유동 비율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20번 여기 항상 20번하고 21번 문제 정도에서 그죠? 재무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재무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유동자산의 유동부채 잔액은 각각 그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잔액은 1,000원이다. 그리고 12월 31일 500원을 구입하면서 상품을 현금 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얼마죠? 4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미지급금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유동부채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만큼 늘어났다. 경우에 유동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유동비율을 알아야지 머리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동비율은 그 기업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죠?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2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동비율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재고 당좌자산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각각 지금 현재는 얼마 있다? 지금 현재는 각각 1,000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10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그죠? 각각 1,000원이니까. 그러면 이 거래를 반영해서